네, 어제 국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순조롭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계속이 됐는데요. TV로 지켜보신 국민분들도 많이 있으시겠고 일단 상당히 좀 뻘뻘 땀을 뺀 것 같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도 그렇고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야당 측에서 검증했는데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이게 결정적 한 방이 좀 없었다라는 네.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예. 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했지만 결정적으로 낙마를 시킬 만큼의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증거들이 제시가 안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좀 너무 쉽게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예.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김상조 후보자가 조목조목 잘 대응한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내 암 투병 사실까지도 사실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밝히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결국 이제 그렇게 본인이 집을 옮기게 된 전세를 그쪽 음마 아파트로 옮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 그 부분 일정 부분 또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들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상조 후보자가 답변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좀 약해서 예. 야당 쪽이 준비가 좀 덜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물론 네.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임명하는 데는 크게 국민적 무리나 아니면 반감을 받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래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권투를 치면 잽은 많았는데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없었다. 이렇게 좀 제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자리 때문에 더욱더 도덕성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뭐 개인적인 능력하고 철학하고 그동안의 뭐 삶을 보면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는 게 초반의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각종 의혹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왕에 나와 있던 것들이 워낙에 커서 그렇게 느껴졌는지, 실제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정권 초기인데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예. 야당 자체는 전열을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공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고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타격을 했을 때 현 정부가 받을 손상 데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기보다는 예. 상당 부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결자 해지예요. 정권에서 기준을 제시했고 네네. 그 기준에 안 맞는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정권에서 그 부담을 안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는 그 긴장을 조금 해소하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력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있을 연속된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수요일 날 보고서 채택도 있지만 청문회가 여러 건이 같이 동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주말 사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어제 있었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문자 폭탄, 또 도마위에 이 부분이 올랐는데 여야 의원들 간에 좀 신경전도 펼쳐졌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자 이제 폭탄이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발음이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 문제인데 이제 손혜원은 그래서 문자 행동을 하고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네. 했었는데요. 유권자나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대변인이고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특정 성을 비하하는 행동이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또 그런 그런 이현주 의원 말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죠. 한 80%가 그런 그렇죠. 부분이었다고 이제 그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라는 예. 거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 만약에 보내는데 너무 막 비하적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보낸다거나 뭐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명예훼손이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일정 부분 법으로도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인신 공격을 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문자로 오더라도 말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적 처벌 대상이니까 유권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표현의 자유나 아니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돼야 할 부분이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돼서 이 문제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상적인 방법도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뭐 좋은 기류를 타고 있는 일단 현 문재인 정부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부분? 뭐 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너무 많고 예. 질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문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 테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이현주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새로운 뭐 대척점에 있는 완전히 좀 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두 분의 앞으로의 저기 정치적 게임이 그래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극명하게 이 문자 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뭐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숙고해야 할 부분이 과연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물론 균형을 맞춰야겠지만 예. 지금 그 직접 민주주의가 너무나 활성화되면은 중후 정치로 흐를 수가 있고 결국 뭐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 이런 부분들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를 약화시키는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그 순간순간에 이 열정이 폭발하는 경우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후손애들한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일차적으로는 중요한 거고 법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고요. 그 김희수 7일에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 상당히 좀 주목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뭐 관전 포인트도 그렇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일단은 세 분 중에 가장 지금 야당에서도 뭐 이렇게 본인들이 꼭 찍어서 예. 낙마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대상으로 참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세 분 중에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하면서 잘못된 해명이 되고 거짓말 논란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위장적인 문제가 계속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검증 이 부분이 좀 중점이 될 것 같고 김희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의견 낸 부분하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에 대해서 판결 내린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보다는 저는 볼 때 세 분 중에는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 오늘 그래요. 사실 이제 놀라운 것은 오늘 모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냈어요. 강경화 후보자 딸이 전입을 했던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화여고의 그 외국인 교사들 전용으로 얻어놓은 거 그게 25명이 전입을 했대요. 몇 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화여고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이 좀 조사를 차원의 좀 학교 차원의 문제라고 그래요?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짧은 시간에 25명이 전출입을 했다고 그렇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서울교육청이 왜 이화여고가 이런 방식으로 그 집을 이용을 했을까? 그 아파트가. 근데 강경화 후보자도 그 아파트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이화여고의 전체적인 학교 운영, 학사 운영의 그러겠네요.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언론사의 보도이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굳이 소장님 보실 때 가장 좀
곤욕을 치를 거나 좀 어렵다 싶은 분, 뭐 이런 분 있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강경화 후보자가 제일 타겟이 되겠죠. 지금 예. 김상조 후보자냐 아니면 강경화 후보자냐 이런 게 야당 사이에서 타겟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어제 분위기나 오늘 분위기로 보면은 일단은 뭐 상당히 부분 부드럽게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은 어떻게 보면 강경화 후보자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화 여고의 문제가 이화 여대가 지난 정권에 그렇게 문제가 되더니 왜 예. 이화 재단이 이렇게 곤혹을 치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뭐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화 재단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대 수준이 높고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 자체가 다른 사학재단들보다는 좀 그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사실 정유라나 최순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외교부 수장으로서 이 엄중한 시기에 그 한국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상황 대처 능력이나 파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 문제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소명이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검증을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강경화 후보가 주말 사이에 진짜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뭐 솔직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 84% 나왔습니다. 뭐 취임 4주차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84%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일 높았을 때가 83%예요. 물론 1% 차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84%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인데 물론 이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저게 계속 갈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통합의 행보, 그다음에 소통의 행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많이 환영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뭐 국민들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냥 격이 없이 대화도 나누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전직 대통령들한테 좀 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모습.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치매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병을 가지고 있는 찾아가는 그 그렇죠. 부분이었죠. 그리고 예.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사실은 치매 한 병 걸리면요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거 보호하기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그걸 국가가 운영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환영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고 또 국민들과 대화하려는 그런 소탈한 모습이 결국은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 이제 뭐 저희는 중립적인 시각을 바라봐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원 마련도 그렇고 그렇죠. 일단 너무 던지고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포퓰리즘성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 그럴 수 부분은 있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네.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퓰리즘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정부가 소상하게 밝혀야 되겠죠. 뭐 대통령이 이걸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비서진이나 참모진이나 각 부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들이나 아니면 던진 얘기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들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약이 그냥 비닐 공짜의 공약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고 발언한 내용들이 실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국민들한테 그래요. 소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보실 때 지금 이제 국민과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좀 소통한 모습이 굉장히 크게 어필하고 있다는 평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국정 운영을 하면서 결과물들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삐걱대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때도 하지만 소통을 잘한다 그런 모습이 상충됐을 때 그래도 잘 나올 것인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시는지 지지를 이끄는 요소 중에.
일단은 소통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메시지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메시지 부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역시 대통령은 인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부분에 있어서 일을 잘할 사람들을 그리고 국민의 신망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를 하는 게 첫 번째 단추라고 보는 거죠. 사실 프롤로그라고 하면 소통의 메시지 같은 경우 프롤로그라고 하면은 예. 본격적인 통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2주 정도의 15일 동안의 허니문 기간 있었다고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메시지만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보이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면서 사실 갸우뚱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최고치를 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그만큼 안타깝고 절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이 결국 이번 정권에 대한 큰 기대로 나타났고 지금 삐떡거리는 거에 대해서 인기를 계속 도와주면서 좀 잘해라라고 하는 응원 이런 분위기인 거지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현 정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곡하가세하거나 아전인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뭐 치매 말씀도 하셨지만 네. 치매 좋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암이나 뇌졸중이나 그 3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치매 못지않게 가족들을 풍비의 확산을 만드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구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뭐 아주 하듯이 치매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소통의 메시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인사를 비롯해서 뭐 사드 안보의 불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고공행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갑자기 끝도 없이 하락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에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법원이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정유라 예. 씨가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거듭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여기서 오늘 새벽 정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임은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아까 학교 안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입학과 이제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니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냥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네. 좀 입국했을 때보다는 조금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 기각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어떤 법관적으로 보면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판사는 어쨌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정유라 씨가 어쨌든 세 가지 범죄 행위의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범죄 행위가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판사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실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서
구속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그건 법리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검찰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연관성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모든 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미뤄라.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모르쇠 전략이 일정 부분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체포해서 이제 48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검찰이 그 연결고리를 증거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저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수사는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뇌물죄 관련돼서는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죄몽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서 뇌물죄 관련해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면 뭐 전혀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 자리가 굉장히 좀 부담되는 자리잖아요. 누가 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어린 나이기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덤덤한 느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 나이에 비해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예. 너무 많은 걸 겪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애도 낳고 이혼도 하고 외국에서 뭐 재판도 받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대 초반에 여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짠한 감정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법감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법감정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 더 안 좋아요. 보수 진영은 권력을 만들어줬더니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그 독점을 그렇죠. 가지고 사익을 하고 그 사익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최순실 정윤화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보다 보수 진영이 훨씬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얘기죠. 없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판사가 그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 자체는 객관적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수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공범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철없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찌 됐든 구속을 안 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판 상황에서 무죄가 된다는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존중하면서 검찰에서도 지금 당혹해야 한다라는 것 국민들이 더 당혹한 일이죠. 그래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당혹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론을 믿고선 그냥 영장을 치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검찰은 이제부터 정말 정도로 수사를 하고 정도로 기소를 유지하고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